이거 봐보세요. 그래서요. 신기술 신산업 관련 일자리가 1997년하고 2024년하고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전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청년층 일자리 소위 15세에서 29세가 얼마가 줄었습니까? 535만 명에서 단위가 1000명이니까 535만 명에서 376만 명으로 예?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16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연령층 소위 중고 신입이라고 얘기하는 25, 34세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 연령층도 605만 명에서 533만 명으로 거의 70만 명이 줄어들었죠. 70만 개 일자리 줄어든 거야. 왜? 신산업이 안 나오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요,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은 거의 이건 청년들의 몫인 거야. 청년들 일자리 하고요. 청년들도 이런 일자리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신산업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청년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청년 일자리에 그러니까는 재앙의 그 결과입니다. 반면에 미국 봐보세요. 네? 미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 증가하고 있잖아. 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술혁신이 청년 일자리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고용 추이를 봐보세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쫙 줄어들고 있어. 그럼 신산업이 그걸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공백을 못 메우고 앉아 있는 거야. 예? 못 메우고 있는 거야. 올해 1월 달부터 이 고용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청년층 고용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2023년 이후부터 거의 사실상 떨어지고 계속 하락하고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인구 대비로 해더라도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예? 지난 3년간 청년 고용률 변동폭을 봐보세요. 이거 엄청납니다. 1.6이면 이거 인구 대비 저거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20대 구직 포기자 그러니까 이 KDI에서 실업률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 보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굉장히 웃깁니다. 실업률이 지금 우리가 뭐 2%대예요. 실업률이. 예?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 예? 이런 나라가 없죠. 미국도 4%대인데 우리나라 2%대야. 이거 봐보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20대 실업률도 굉장히 낮죠. 20대 실업률 한 5%도 안 된다 그러면은 20대들이 웃을 거야. 예? 웃을 거라고요. 그렇죠? 전체 실업률은 한 2% 되지만은 20대 실업률도 5% 미만이야. 이거 봐보세요. 전체 실업률이 2.1%라니까 올해 9월 달에요. 이걸 누가 체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KDI에서 간 건데 이건 뭐 KDI 연구 결과를 떠나서 구직 포기자가 소위 말해서 구직 포기자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냥 일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뭐 취업하려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소위 그런 인구를 얘기하자 니트족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니트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인구 대비해가지고 20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7%를 넘어섰어. 작년부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야. 과거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해 가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였으면요, 실업이 안 잡혀. 왜?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한 거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인 거고, 경제 활동 안 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실업이 안 잡혀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져. 참, 이렇게 해가지고 낮아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실업률이. 예? 역대 최저 실업률이다. 이런 얘기는 좀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발표 안 이런 거는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예? 누가 그거를 체감하고 누가 그걸 믿냐고요. 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진화는커녕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청년 유출하고 그러니까 여기 배경이 있죠. 20대 고용률 변화하고, 예? 20대 고용률 변화 봐보세요. 주요 지역들이 그러니까 다 줄어들고 있잖아. 2000년, 2024년 사이에. 예?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지역은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 이게 유출이. 지난 25년간 지역의 20세 일자리 봐보세요. 거의 전 지역이, 경기도만 빼놓고 전 지역이 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의 변화율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30%에서 40% 돼. 이렇게 줄어든 거야. 예?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네? 수도권으로 오는 거예요. 서울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경기도만 빼놓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인구도 줄어들잖아. 자, 이재명 정부가 지금 11월 달에 지금 AI 액션 플랜이 지금 나올 겁니다. 11월 중으로요. 나올 건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AI가 기본적으로 일자리 양과 질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변경시킬 것 아닙니까? 근데 청년들한테는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한국은행 연구 결과도 나오고 외국에서도 확인돼주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캘리포니아 지역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하이테크 분야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주로 이제 40대 이상에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그러니까는 저거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연령층도 있지만은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으로 이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소위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노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민주주의는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양극화가. 이걸 전제하면서 이재명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AI 대전환 속에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방향은 참 멋스럽게 잘 잡았어요. 대통령실에서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11월까지 지금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했냐면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기술 혁신을 넘어가지고 우리 삶을 이게 맞는 얘기죠.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산업화 속에서 우리가 농업 문명 속에서 다 바꿨으니까요. 예?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를 하겠다. 예?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용적 A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그러니까 원팀이 돼서 하겠다. 뭐 이렇게 예? 사회 전반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자, 이 말들은 다 이제 멋들어지죠. 근데 AI를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 조건이죠. 근데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신산업이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닌 거를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에 앞에서 보여준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IT 강국가 하면서 인터넷 보급 속도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최고 국가로 우리가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인터net 접근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를 보장했냐고요. 자,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AI는 장기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걸로써. 그래서 AI 100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잘 잡았다고 봐요. 방향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성장으로 연결시킬 때 단기적인 효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의 과거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 이제 먼저 상황을 진단해 봅시다. 이재명 정부의 공식적인 이건 얘기입니다. 표현입니다. AI라는 브레인은 생겼는데, 두뇌는 생겼는데, 머리는 생겼는데, 이를 사용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돈벌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요. 네? 이런 것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애들은 이걸 가지고 좀 이제 그러니까는 활용도가 일부 40대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환 보험을 도입할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I 전환에 따라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빨리 적응하려면은 교육혁명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든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그래서 평생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교육이면 청사진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요. 이거 시간이 소요되죠. 자,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블랙록 세계 최대 그러니까는 이 펀드인 블랙록 회장을 만나가지고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 뭐 이런 거 구축하자, 같이 가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넘어왔고요. 지금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요. 엔비디아와 블랙록,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주도하는 전 세계 그러니까 AI 생태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생태계의 주인공은 누구냐? 앞에 제가 사진을 보여줬듯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냐면 돈을 거기다 지원하는 것은 블랙록이라는 거니까 펀드 이거예요. 여기서 한국도 그러니까 니네도 참여시켜줄게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을 뭘로 참여시켰느냐? 한국은 생산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생산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예? 이 인공지능을 개발했으면은, 그거를 그러니까는 생산 부문에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현하는 테스트 베드로, 그러니까는요. 예? 미국은 그거 하는 데 속에서는 노동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유행하는 게, 젠슨왕이 나왔잖아. 피지컬 AI를 들고 나왔잖아. 피지컬 AI를 갑자기 이게 쫙 정했잖아. 피지컬 AI가 뭐예요? 이게 공장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흔히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데다가 AI를 결합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냐? 제조업하고 AI를 결합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한국이 담당하라는 거야. 미국은 이거 우리가 제조업이 없으니까. 네? 미국은 뭐냐면 AI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야. 고부가 가치 부분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야. 지금 반도체 생태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설계는 자기들이 하고, 니네들은 그러니까는 거기에 필요한 칩 같은 걸 생산하는 것을 담당하는 듯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생태계 그러니까 이 파트너십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건 미국 주도의 AI 생태계 하이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한국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조차도 만만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피지컬 AI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피지컬 AI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예? 중국과의 경쟁도 해야 되는 거야. 제조업은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많이 밀리고 있듯이요.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에서 뭐냐면 AI 기본사회를 그러니까 아태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죠. 예? 이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게, AI가 가게 되면 의료, 금융, 교육에 먼저 그러니까는 AI를 접목해가지고 사회 서비스로 이걸 해가지고 이 지역의 이 오지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걸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도 그러니까는 확장하게 되면은 시장도 확장되고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나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팬데믹이 그랬잖아요. 그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 백신 개발하는 저걸로서 운쿠타테 거점으로서 이렇게 가면서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면 전 세계에다가 이 백신을 그러니까 공유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거 좋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거기다 서비스를 접근하는 것은 미국이 이게 가만히 있겠냐 하는 것. 이것도 좀 과하고요. 네? 이것도. 이건 둘째치고,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AI 전체 글로벌 생태계를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피지컬 AI를 그러니까 한국이 담당하라 이거예요. 근데 피지컬 AI 담당은 과거 박정희가 했었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국제 그러니까 제조업 생태계 속에서 생산, 그것도 그러니까는 저부가 가치 중심의 생산 파트너로 우리가 편입된 거랑 똑같은 것을 반복이라 이겁니다. 반복이라 이거야. 문제는 그거 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왜? 반도체에서 봤잖아 우리가요. 반도체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도 왜 그러냐? 기존 산업이 지금 그러니까 몰락하는 속도를 그게 다 그러니까 다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예? 지금까지 이런 거 확인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100년을 생각한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우리만의 그러니까 우리만의 AI 생태계를 그러니까는 이게 그림이 나와야 돼요. 어차피 100년이라는 시간을 만약에 간다면. 둘째, 그렇게 오랜 장기간으로 본다면 성장률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 안 나오면은, 일자리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민심이 요동칩니다. 요동쳐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랬듯이 가계소득 강화가 뒷받침이 안 되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 얘기한 것에 재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끝나면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이 프로젝트가. 예? 자, 이제 이런 점을 제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생태계,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의 그 역사를 제가 스케치를 했는데 이 속에서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요.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산업생태계를 제가 역사적인 스케치를 한 이유는 그 AI 생태계의 이 진화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뭐냐면 그걸 방향을 제대로 잡아도 여기서 성장을 만들어내기 쉽지가 않다.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요. 예를 들면 기존의 다른 산업들이 그러니까 역할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대체하기에는 그러니까 역부족이라 이겁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계소득 강화는 그러니까는 불가피하고, 부동산 투기 잡아야 되는 것은 이것도 불가피한 거고, 예?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지지난주 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것이 그러니까는 필수 조건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걸 추진하지 못하면요. 지금 1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다음에 오는 국회의원 선거, 국힘당이 저렇게 뻘짓하고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쟤네들 지금 자기들 지지하는 기반 30% 유에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뜯고 있는 거잖아. 물어뜯고 있는 거야. 거기에 혈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실수가 뭐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는 거기다 이제 언론에서 도와주잖아요. 물어뜯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근데 민생은 별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국민들도 지쳐갑니다. 지쳐가. 예? 성과가 안 나오면요. 자, 이게 저는 굉장히 우렸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좀 정리해가지고 소개해 드린